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름 순조로운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데이터발 이 호재를 재료 삼아서 나름의 반등 모멘텀을 확인해주고 있고, 지금은 62,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름의 돌파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와주면서 별별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월에 연준이 B컷을 단행한 것은 실수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공습,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전망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또 유가 100달러 이렇게 폭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우려점들이 있는데, 중동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해졌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다시 중립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8%대 자리를 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B컷은 실수였다. 고용시장 자체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다 놀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9월 비농업 일자리 전월 대비 25만 4천 개가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 15만 개를 크게 뛰어넘었고, 이게 더 재밌는데 7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기존의 8만 9천 개에서 14만 4천 개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8월의 경우에도 14만 2천 개에서 15만 9천 개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야, 9월에 연준 너무 쫄아가지고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분위기와 톤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미국 재무장관 출신 레리 서머스 할아버지입니다. 이 양반은 이번 고용 보고서는 우리가 높은 중립 환경에 있다라는 의구심을 확인시켜줬다. 금리 인하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나고 보니까 9월에 50bp 이 B컷 인하는 실수였지만 큰 결과를 낳진 않았다. 이제 경착륙과 노랜딩 모두 연준이 고려해야 될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막 이렇게 빡빡 내리다가는 한 방 맞는다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야데니 리서치의 CEO 에드 야데니는 연준의 9월 B컷 결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연준은 더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몇몇 연준 이사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더 강도 높은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 뜨겁고 경제 활력 넘치고 있고, 지금 막 섣불리 또 금리 인하하다가 인플레이션 또 고조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BMO 캐피탈 마켓의 금리 전략가 이언 링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번 고용 보고서는 연준이 11월 금리 인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약간 조금 변화된 스탠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상황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하루 전 거고 오른쪽이 지금 오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왼쪽 것도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상황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0.25%포인트 25bp 인하 가능성이 94.6%, 50bp B컷 11월에도 B컷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5.4% 수준이었는데,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을 보니까 B컷 단행 가능성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동결 가능성이 지금 2.6%, 25bp 인하 가능성이 97.4%.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선명하게 바뀐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50bp든 25bp든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시기 끝났다. 피보팅은 됐고,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전망이고, 지금 97% 이상, 거의 100% 수준으로 25bp 인하 가능성이 11월
FOMC에서 점쳐지고 있다. 이 정도 상황으로 정리를 하면 얼추 지금 상황을 드라이하게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잭 팬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월 고용지표 호조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와 정부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경제 성장 조짐도 뒤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 속도, 이 폭은 50bp가 될 수도 있고 25bp가 될 수도 있고 동결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이 방향성 자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만한 재료로서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를 끌어올릴 수 있고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약간 조금 바라보기에 따라서 톤은 말의 결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고용 데이터 호조 상황은 비트코인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거야. 이런 얘기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네크 같은 경우에도 리포트를 공개를 했는데 이 4분기 전망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낙관적인데 이더리움은 조금 우려스럽네. 이런 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미국의 비트코인 ETP에 12억 달러가 순유입된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TP는 출시 이후 채굴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면서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이더리움은 시장 점유율이 5년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수수료 발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EIP4844 이거 수수료 감소시키는 업그레이드였잖아요. 이거 이후에 이더리움 거래 수익은 3월에 72억 달러에서 9월에 12억 달러로 급감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이 이더리움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기관 유입과 강력한 가격 모멘텀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4분기에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의 상황을 암호화폐가 이 변동성을 안정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락했는데 8월 초 이후 강제 청산 규모가 가장 컸다. 이후에 시장 레버리지가 감소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연간 펀딩 비율이 10에서 11%대에서 5에서 7%로 떨어졌다. 트레이더들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완화 정책 전개 규모와 이 시기에 관망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파업, 허리케인 피해 이런 불확실성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암호화폐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누가 승리하든 내년에는 더 유리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 규제 명확성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고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변동성 자체가 안정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미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 반감기 사이클을 거치면서 회를 더해가면서 과거에 어떤 급격했던 어마어마한 폭등과 어마어마한 폭락은 이제 조금 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과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이전처럼 개인들이 주도했던 이 시장에서의 변동성과 기관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아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사이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가 젤레 이런 얘기해요. 지난 6개월 동안 인내심에 대해서 내가 엄청 열심히 빡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 같다. 경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통화정책은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4분기는 역사적으로 강세였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반복성 플러스 역사의 반복성 플러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우호적인 변화, 정책 피보팅 이런 의미를 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스토캐스틱 RSI가 일간 차트에서 로컬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갈 것 같은데 가는 신호 나왔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비트코인은 가더라, 이럴 때 가더라, 지금 이런 좀 있으면 가겠는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입니다. 리플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리플 소송 항소 단계가 공식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SEC가 제2순회 항소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따끈따끈하죠. 항소한다 해서 항소장 접수했다로 국면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리플랩스를 비롯해서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튜어트 알데로티 이런 멘트들은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들을 새롭게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2순회 항소법원 판결들 가운데 몇 가지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SEC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SEC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는다. SEC의 반론에는 근거가 없다. 뭐 요런 인용 판결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좀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부분을 애슐리 프라스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술은 모두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경솔하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는 명령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의 판결은 SEC의 암호화폐 의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에서 이런 멘트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통계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각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SEC의 뻘짓이 어느 정도 제동을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건 최근 들어서 대법원의 판례, 미국 각급 법원의 판례들을 봤을 때도 SEC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 내용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 영상으로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만도 판토야, 거의 뭐 XRP 빠돌이 수준의 멘트를 적극적으로 날리는 양반인데, 이번에도 역시 단단한 마음을 가진 진성 홀더다운 멘트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의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XRP가 약세장이 있지 않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0년 XRP는 0.11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을 했다. 두 번째, 7년짜리 패턴 지금 돌파 상황이다. 세 번째, 역대급 타이트한 볼린저 밴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하다는 것은 아래로든 위로든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급등했다. 다섯 번째, SEC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정리를 하면 XRP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의 마지막 승부수가 결국 꼴 같지 않게 뭉개질 거라는 걸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약간 객관적인 기술적인 상황이잖아요. 2번과 3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소송을 당하고 나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또 반등세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지금 막연하게 뭐 짜증만 낼 건 아니고 또 뭐 항소 법원에서 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잘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